어머니, 요양원 가세요. 요즘 시설 엄청 좋아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게 한 말입니다. 신혼집도 사줬고 손주도 키워줬는데 그러고 일주일 후 10년 넘게 연락 없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들은 차갑고 딸은 따뜻했을까요? 지금부터 아들만 하늘처럼 여기며 살았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970년대 초여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작은 읍내의 골목길은 오후 햇살에 달아올라 있었고 시장 어귀의 막걸리집에서는 아침부터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골목 끝 낡은 기와집에서 삽니다. 28살 박정순. 결혼한 지 8년째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면사무소 말단 공무원이라 늘 바빴고 월급 봉투는 얇았으며 살림은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7살이었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에 반듯한 이마를 가진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지나가다 민수를 보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그머니, 저 얼굴 좀 봐. 저 아이 크면 서울 가서 판사할 상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뿌듯함이 온몸을 감쌌고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은 달랐습니다. 이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반면 딸 은영은 5살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순한 아이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딸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요. 키워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라.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동네 모든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며 그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등록금이 부족했고 학용품 값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장롱 속 숨겨둔 돈을 세고 또 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의 방에서 참고서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친척 언니가 물려준 거라며 은영이 소중히 보관하던 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낡았지만 내용은 깨끗했고 중고서점에 팔면 꽤 괜찮은 값을 받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은영아, 이 책 너 안 봐도 되지? 엄마, 그거 언니가 주신 거예요. 제가 크면 볼 거예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니다. 내가 크면 엄마가 새 걸 사줄게. 지금은 오빠가 더 급해. 책을 팔아번 돈으로 민수의 공책과 연필을 샀고 남은 돈은 등록금에 보탰습니다. 은영은 책이 사라진 걸 알고 한동안 울었지만 저는 그 울음이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투정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일은 반복되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는 은영의 새 옷 살 돈을 민수의 교복비로 썼고 민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는 은영의 소풍비를 아껴 민수의 참고서를 샀습니다. 남편은 가끔 뭐라 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은 대들보여. 집안의 기둥이라고. 딸 하나쯤 참으면 되는 거 아니여?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에 가려면 과외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민수가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실력이 있다며 과외비만 마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외비는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10만 원 남짓이던 시절이었으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궁리했습니다.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볼까도 생각했고 동네 계모임에서 돈을 빌려볼까도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채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에 있는 대부업소였습니다. 이자가 무서웠지만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수는 다르니까. 크면 다 갚고도 남지. 그 돈으로 민수는 1년 동안 과외를 받았고 다행히 서울의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이웃들이 축하해줬고 남편도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영아, 여자가 뭐하러 대학을 가니?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은영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소리를 들었지만 외면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은 원래 그런 거야. 금방 잊어버릴 거야. 세월은 흘렀고 민수는 서울에서 취직했습니다. 은영은 전문대에 겨우 들어갔고 곧 시집을 갔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아들에게 올인한 게 정답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수가 31살이 되던 해 결혼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신부는 서울에서 만난 대학 동기였고 이름은 정지연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제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정년퇴직을 한 상태였고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깼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으며 심지어 집 한쪽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신랑 집에서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결혼인데 제가 당연히 해줘야죠.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신혼집을 샀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였지만 그 돈을 모으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통장 잔액이 바닥나는 걸 보면서도 저는 뿌듯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제대로 된 보금자리가 생겼네. 결혼식 날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은영은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집간 지 5년째였고 아이 둘을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지만 저는 거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면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었고 은영도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결혼 1년 후 민수네 집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임신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입덧으로 힘들어했으며 집안일은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죄송해요. 지연은 소파에 누워 말했지만 미안한 기색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편해야 손주도 건강하게 자라지. 그날부터 저는 그 집에 눌러 앉았습니다. 아침마다 국을 끓였고 빨래를 돌렸으며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 저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4시에 태어난 남자아이였고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산후조리원은 비쌌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이었고 민수 부부는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예금을 털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갚을 생각 마라. 손주 얼굴 보는 게 효도지, 뭐.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저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밤마다 젖병을 닦았고 기저귀를 갈았으며 아이가 울면 업고 골목을 돌았습니다. 등이 휘고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아요, 정말. 민준이가 돌이 되던 해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둘째가 열이 심하게 나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큰애도 봐야 하고 좀 와주실 수 있어요? 그날 저는 민준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민수는 회사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은영아, 엄마도 지금 바빠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떨쳐냈습니다. 눈앞의 손주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은영은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혼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3살이 되자 또다시 경사가 생겼습니다. 둘째 손주가 태어난 겁니다. 이번엔 손녀였고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고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젖병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밤을 새우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민준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조금 있었고 콧물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 첫 차로 소아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소아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고 진료를 받고 약을 타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서가 폐렴이래요. 입원했어요. 힘드네요. 저는 문자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렸습니다. 은영의 아이가 입원했다는 소식보다 민준이의 감기가 더 걱정되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민순의 집에 매달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민순의 가족 것만 준비했고 생일이 오면 민순의 아이들 선물만 샀으며 용돈도 민수에게만 쥐어줬습니다. 은영은 가끔 전화했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너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78살이 되자 몸 곳곳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무릎이 가장 먼저 항복했습니다. 민준이와 민지를 번갈아 업고 재우던 그 세월이 연고를 갈아 없앤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뼈가 삐걱거렸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면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처음엔 팥으로 버텼습니다. 약국에서 산 싸구려 팥을 무릎에 덕지덕지 붙이고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고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고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다음 주에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엄마, 제가 요즘 진짜 바빠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이라서요. 그래, 알았어. 택시 타고 혼자 갈게. 죄송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수술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라니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나 싶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이었고 민수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했습니다. 일단 약물 치료부터 시작해 보시죠. 한 달에 한 번씩 주사 맞으러 오셔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병원 다녀왔어. 관절염이 좀 심하대. 아, 네. 그래서요? 약은 받으셨어요? 응, 약 받았어. 괜찮아. 그럼 다행이네요.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는 또 뚝 끊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민수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와서 미안했지만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며느리 지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연락 주시지 그러셨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얼굴엔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냥 애들 얼굴 보고 싶어서. 거실로 들어서자 민준이와 민지가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왔다. 지연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소파에 앉으려는데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지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님, 무릎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응, 요즘 좀 그래. 병원은 다니세요? 다녀. 약 먹고 있어. 그럼 다행이네요. 어머님, 그런데 보험 처리는 되시죠? 요즘 병원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나오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응, 처리돼. 걱정 마. 사실은 실비보험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 보험료가 아까워 가입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들자니 나이가 많아 거절당했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은 끝까지 게임만 했고 며느리는 딱 필요한 말만 했으며 아들 민수는 회사에 나가서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서러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손주를 돌보느라 망가진 이 몸이 이제는 짐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을 꺼내기 전부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요즘 이야기 좀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 엄마 건강 말이에요. 저희가 보기에 이제 혼자 사시기엔 무리인 것 같아서요. 민수야, 엄마 아직 괜찮아.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에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홈페이지였습니다. 요즘 요양원 시설이 엄청 좋아요. 여기 보세요. 개인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고 식사도 다 나와요. 어머니도 좀 편히 쉬세요.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편히 쉬라는 말은 결국 이제 우리 곁에서 떠나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야.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도 형편이 안 되잖아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만만찮고 요양원비는 제가 부담할게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음 주에 한번 견학 가보세요. 괜찮으면 입소수속 밟을게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우는 건 50년 만이었습니다. 평생 내 편이라 믿었던 아들이 저를 짐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위해 망가뜨린 이 몸이
이제는 골칫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양원 견학을 다녀온 날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설은 깨끗했고 직원들은 친절했으며 식사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온 지 3년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자식들이 바쁘잖아요. 그분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체념이 배어 있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곧 저렇게 될 거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녁 때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괜찮으시면 다음 달 초에 입소하시는 걸로 할게요. 손가락이 떨려 답장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지우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는 뉴스를 봐서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은영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제대로 통화하지 않았던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영아, 어머니 들었어요. 오빠가 요양원 얘기했다면서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 은영아, 엄마가 너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못됐어. 순간 과거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영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반에서 1등을 했다며 상장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반짝거렸으며 제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1등 했어. 하지만 저는 그날 민수의 대학 등록금 걱정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은영의 상장을 힐끗 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가서 숙제해. 은영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상장을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은영이 대학에 가고 싶다며 등록금을 마련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잘라 말했습니다. 은영아, 여자가 대학을 왜 가니? 시집이나 잘 가면 되는 거지. 은영은 그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늘 오빠만 봐. 나도 딸인데 나도 엄마 딸이잖아.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지만 저는 외면했습니다. 딸의 눈물보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은영의 결혼식에 100만 원만 주고는 민수 결혼 때 쓴 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은영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신부 집이 형편이 안 좋은가 봐. 은영의 얼굴이 빨개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딸에게 준 수치심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민순의 손주는 태어나기 전부터 병원에서 대기했으면서 은영의 아이는 100일이 지나서야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 보러 한 번만 와주세요. 은영의 목소리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 미안하다. 사실 그날 저는 민준이 돌잔치 준비로 바빴습니다. 은영의 아이보다 민수의 아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은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너무 못됐어. 어머니, 이제 그만 오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안 지났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어머니, 저도 이제 어머니 마음 알아요.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은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고 그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일 제가 차 가지고 모시러 갈게요. 짐은 많지 않으시죠?
은영아, 엄마가 짐이 될 텐데.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고 동시에 회한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소중히 여긴 건 아들이었는데 결국 나를 받아준 건 딸이네. 다음 날 오전 은영이 왔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은 백발이 섞여 있었고 주름이 깊어졌으며 손등엔 노인 반점이 생겼습니다. 이제 55살 딸도 늙었구나 싶어 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많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필요한 건 사드릴게요. 은영은 작은 캐리어 하나에 제 옷가지를 챙겨 넣었습니다. 민수에게는 문자만 남겼습니다. 민수야, 엄마 은영이네 집으로 갔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답장은 한참 후에 왔습니다. 네, 어머니. 편히 계세요.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운했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은영의 집은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제가 쓸 방에는 새 이불이 깔려 있었고 작은 화분도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편히 쉬세요. 고맙다, 은영아. 괜찮아요. 이제 제가 모실 차례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안도감 속에서, 버려지지 않았다는 안심 속에서 말입니다. 꿈속에서 어린 은영이 나타났습니다. 상장을 들고 웃던 얼굴, 대학 가고 싶다며 울던 모습, 결혼식 날 쓸쓸해하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은영을 꼭 안아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딸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은영이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밥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영의 집에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으며 작은 베란다의 화분에서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은영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제 약을 챙겨놓고 갔습니다. 점심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준비해뒀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하다 오세요. 무릎에 좋대요.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듯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은영과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였고 봄바람이 상쾌했으며 시장 곳곳에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구경만 해도 좋아. 하지만 은영은 제가 좋아하는 호떡을 사줬고 함께 나눠 먹으며 골목을 걸었습니다. 딸과 이렇게 정겹게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였고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 나 좀 도와줘야 해요. 무슨 일인데?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민수는 작년부터 동업자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뭘 하는 사업인지 자세히는 몰랐지만 잘 되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었습니다. 망했다니 무슨 소리야? 동업자가 돈을 빼돌렸어요. 빚만 3천만 원 남았어요. 지금 당장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 들어가요.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분명했고 예전 같았으면 당장 통장을 뒤졌을 겁니다. 민수야, 그런데 엄마한테 왜? 어머니, 제발이요. 지금 아니면 정말 끝이에요.
집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고 며느리가 곤란해할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아들의 차가운 눈빛도 생각났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더는 여유가 없어. 어머니, 농담하시는 거죠? 평생 모으신 거 있잖아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도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그 돈은 은영이한테 줬어. 뭐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은영이가 엄마 모시겠다고 해서 그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 어머니, 미쳤어요? 그게 얼마인데 은영이한테 줘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민수의 태도가 낯설고 서글펐습니다. 민수야, 내가 엄마한테 뭘 해줬니? 제가요? 저야 바빠서 못 챙긴 건 있어도 어머니는 제 엄마잖아요. 그래, 내 엄마지. 하지만 넌 먼저 엄마를 버렸잖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엄마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 건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야. 엄마가 짐이 돼서 그랬지. 솔직하게 말해봐. 미안하다, 민수야. 엄마도 이제 더는 내 뒷바라지할 힘이 없어. 어머니,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군데요? 제가 어머니 아들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야. 어머니, 엄마가 평생 너한테 쏟아부은 거 생각해봐. 신혼집도 사줬고 손주도 키워줬고 아플 때도 참으면서 너희 집 살림 도왔잖니. 그런데 넌 엄마한테 뭘 해줬어? 민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넌 이미 엄마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더는 못 도와주겠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민수야, 내가 잘못한 걸 책임져야지. 엄마가 평생 널 책임져 줄 순 없어. 어머니는 너무하세요. 평생 아들이라고 키워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하고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너무했지. 딸은 홀대하고 아들만 챙긴 게 잘못이었어. 이제라도 바로잡으려고. 믿을 수가 없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어머니. 엄마도 내게 실망했어, 민수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은영이 주방에서 나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빠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응. 무슨 일이에요? 돈 빌려달래.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도와줄 거야. 은영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괜찮아. 가슴은 아팠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응, 힘들어.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은영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그 온기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수와의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긴 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살아보는 기분이었고 그게 낯설면서도 자유로웠습니다. 은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해서 밥을 지었으며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딸의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가니
작은 식탁에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계란말이 한 접시, 배추김치 몇 조각, 그리고 따끈한 흰 쌀밥.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밥상이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은영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머리를 묶은 모습이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은영아, 내가 할 텐데. 괜찮아요. 앉으세요. 저는 천천히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맞는 간이었고 두부와 애호박이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맛있네. 정말요? 어머니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아니야, 딱 좋아. 계란말이도 한 조각 집어 먹었습니다. 속에 당근과 파가 들어가 있었고 겉은 노릇노릇했으며 달짝지근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내가 평생 밥 해줬는데 이렇게 받아보는 건 처음이네. 은영은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젠 제가 해드릴게요. 고맙다, 은영아.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어머니.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영의 직장 이야기, 손주들 근황, 날씨 이야기 같은 사소한 것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행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영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민수에게 대부분을 쓰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남겨둔 돈이 1,000만 원쯤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 장례비로 쓰려고 모아둔 것이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은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아. 네, 어머니. 이것 좀 받아. 통장을 내밀자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어머니 거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은영아, 엄마 말 들어. 이건 내가 가져야 해. 은영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많아. 이거라도 받아줘. 어머니, 내 오빠한테는 집도 사줬고 결혼 비용도 다 됐잖니. 근데 너한테는 뭘 해준 게 없어. 전문대 등록금도 내가 알바해서 벌었고 결혼할 때도 겨우 100만 원 쥐어줬지. 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니야, 엄마는 신경 써. 너무 미안해. 이거라도 받아줘야 엄마 마음이 좀 편해. 은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야, 엄마가 고맙지. 나 같은 엄마 받아줘서. 은영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딸의 품은 따뜻했고 그 온기 속에서 저는 평생의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래, 그러자. 어머니, 날씨 좋은데 산책하다 오세요. 저는 빨래 좀 할게요. 응, 그래. 간단히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책로는 봄꽃으로 가득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목련은 하얗게 꽃잎을 펼치고 있었으며 벚나무엔 연분홍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며 지난 78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쏟아부은 세월이었고 딸은 뒷전으로 밀어낸 날들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다고 믿었고 의심하지 않았으며 후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곁을 지켜준 건 딸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려던 아들이 아니라 멀리서도 저를 걱정해준 딸이었습니다. 자식은 낳은 순서가 아니라 함께한 마음으로 남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늦었지만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혼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보고 계셨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네요. 따님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요, 아들하고 살아요. 근데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눈치 보여요. 할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저는 딸하고 살아요. 편해요. 딸이요? 아니, 딸이 모신다고요? 네, 요즘 딸이 더 낫더라고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도 좋죠. 근데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맞네요. 며느리 눈치 보느니 차라리 딸한테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세요. 딸도 자식이잖아요. 할머니와 한참을 더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영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날씨 진짜 좋더라.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은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듯이 제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야.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아들이 대들보라는 말을 믿었고 딸은 시집가면 남의 식구라는 말을 따랐으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자식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으로 남는다는 것을,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해서 자란다는 것을, 헌신은 쌍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아들도 딸도 소중한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은 성별이 아니라 마음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늦은 깨달음이 한 세대 어머니들의 슬픈 자화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